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계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원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민혁명의 세 번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경, 전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흐름도 이렇게 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왕권 정지되고 나선 국민공회, 지롱드파와 자코뱅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그러고 나서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 이 로베스피에르가 없어지고 다시 헌법에 의해서 총재정부가 수립되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코르시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하급 귀족 출신이었던, 어떻게 보면 촌뜨기 출신이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되어 전 유럽을 이렇게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쥐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사는 아이의 문구쌤. 1795년 로베스피에르가 테르미도르 반동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나서 95년도 헌법에 의해 총재정부가 수립이 되고 5명이 총재에 올랐습니다만 이들은 정치체제를 이끌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능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프랑스 동맹과의 혁명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게다가 정치는 불안한데 무능하면 사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권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코르시카 출신의 어떻게 보면 촌뜨기 하급 귀족이 사관학교에서 이제 두각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다가 포병 장교로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 수학과 역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포를 쏠려면 그냥 빵 하고 쏘는 게 아니라 각도랑 포물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혁명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의 능력도 두각이 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어머, 나폴레옹이 승리를 이끌었대 하면서 지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본인의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기를 이용해서 뭔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이때의 이집트 원정을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5명의 총재도 본인들이 인기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권력을 계속 잡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집트 원정이 진행이 된 것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잡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영국이 더 이상 세력을 크게 펼치지 못하게 이집트를 프랑스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영국의 세력이 더 커지는 걸 견제할 수 있었다. 이 삼박자가 이렇게 맞기도 힘든데 그 요구에 의해서 이집트 원정을 나갔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하나 수록했으니 그거 꼭 보세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고 나서 브리메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아요. 로베스피에르가 내정개혁을 급진적으로 실시했을 때 혁명력을 시행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달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붙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실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쿠데타는 성공을 하고 총재들 빠이 하고 물러내고요. 다음 1799년 통영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1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자, 사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쿠데타로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혁명 전쟁에서 대프랑스 동맹 나라들을 다 깨부십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요. 심지어는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1802년 영국이 아미행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영국의 별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랑 몇 군데를 제외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민지는 다 프랑스 거임 이러면서 아미행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프랑스 내에서는 나폴레옹 짱! 이러면서 이제 인기가 엄청났겠죠. 그리고 그는 근대적인 개혁들을 실시합니다. 국립 프랑스 은행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엄청 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영국을 이기려면 우리 프랑스도 발전해야 돼! 하면서 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듭니다.
법을 만든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옛날의 법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예외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동안의 법전들을 다 통합을 시키고 현대에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전의 의의가 뭐냐면 모든 남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남자의 권리를 강조하느라 그 남자의 여자를 지배할 권리, 가부장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강조하는 게 오늘날에 봐서는 한계이지만 이 얼마나 그동안 귀족들한테만 유리했었던 그 법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시민들을 향해서 열린 거잖아요. 법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제도를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도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을 만들고 산업을 보호해. 부르주아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게다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줬대. 그리고 법도 체계화를 시켰어. 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왜 국민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으니까 결국은 그 지지를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국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요 왕정이 없어지고 공화정을 갔다가 갑자기 제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 자, 그가 황제였을 시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고 나서 제1제정이 실시가 됩니다. 그는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격파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우리 프랑크 왕국이 해체되고 나서 동프랑크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헝가리 또는 러시아의 조금 지금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엄청 거대했습니다만 이 대프랑스 동맹들을 격파를 함으로써 요거를 해체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영국이 아미행 조약을 깨고 이제 다시 바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나폴레옹의 입장에는 이거 봐라! 이씨 싸우자는 거지! 라고 한번 붙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 영국은 해전에서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였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는 육군은 최강인데 해군이 없어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 난감한 겁니다. 어쨌든 붙어요.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한테 발려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 급하게 해군 육성을 한다 그래도 몇백 년을 바다의 제왕으로서 영국이 꽉 잡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을 영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게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영국이랑 무역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대신에 영국보다 우리 프랑스를 애용해줘! 영국이랑 무역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그때 당시 나폴레옹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넓은 영토를 심지어 스페인부터 북유럽 조금 올라가고 러시아까지 그가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엄청 발달을 해 있었고 유럽은 그걸 수입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나폴레옹이 그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해버렸으니 유럽 대륙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 이때 러시아가 나 말 안 들어. 나 필요해. 나 영국이랑 무역할 거야.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걸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보기로 내 말을 어긴 러시아는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나폴레옹이 대대적으로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요. 러시아가 겁나게 춥다는 것을. 그래서 러시아에서 겨울을 나지 않으려고 딱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합니다만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가 넓은 그 지형을 딱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원정을 나갔을 때에 트라팔가르 해전은 1805년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것도 같은 해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 봉쇄령을 내린 것은 1806년이네요. 바로 그 해에. 그런데 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데 러시아는 계속 대놓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기습하고 써드릴게요. 후퇴와 기습 작전을 계속 병행을 합니다. 그냥 후퇴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군대가 어느 마을에 머물면서 보급품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다 차단시켜버리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도록 만들 때 그 마을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군사들은 배가 고파서 쫄쫄쫄쫄 굶으면서 갔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건 불타버린 마을뿐. 그리고 프랑스군이 가장 힘들어했을 때 빵 하고 기습하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결국 겨울이 왔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게다가 힘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러시아 원정에 지니까. 그래서 결국 영국과 프로이센 이런 유럽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도 져버립니다. 내용을 싫어했던 정적들한테 딱 빌미 준 거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엘바솜으로 유배를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바솜을 탈출해요. 그리고 다시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황제가 되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영국과 프로이센과의 전쟁, 워털루, 지금의 벨기에 땅이 있더라고요. 워털루 전투에서 집니다. 이 워털루 전투는 1815년이고 라이프치히 전투는 1813년이네요. 결국은 더 이상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세인트 헬라나 섬으로 유배가고 여기서 병을 얻어서 나폴레옹은 혼자 말년에 쓸쓸하게 죽어요. 그런데 한 인물이 이렇게 역사에서 그것도 전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빈티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우애가 전 유럽에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었던 하층민들이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자, 구제도 격파! 이러면서 자유주의가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면에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프랑스를 막아내자! 우리 민족 만세! 하면서 민족주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시대는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빈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사는 아이엠.